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이 지난 수업에 이어서 물질의 궁극적 실체론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로 이 소립자의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원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작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밑에 좀 더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물질들이 그냥 원자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하늘에서 오는 입자들, 이것을 이제 우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선들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세상이 또 저 아래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을 이제 어떻게 발견하게 됐고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아냈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셔틀, 십 이런 게 아니라 코스믹 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은 이 지구에 보면 그 우주 공간으로부터 이 날아오는 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중에 이제 좀 큰 입자를 가진 이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입자들이 이제 그 가장 많이 보내는 거는 이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라는 거고, 그거 외에도 우리 은하에서 날아오는 이 입자들도 있고 아예 저 바깥에 있는 은하에서 오는 아주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자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방사능이라는 걸 발견한 이후에 이 방사능이 어떤 물질들에서 나오나를 이제 조사하려면 이 방사능을 검출하는 장치들을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방사능을 검출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 지상에서 꾸준히 뭔가 방사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밑에 이제 이 지각 속에 이런 방사능 원소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지면에서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방사능들이 이제 대기를 통과해서 오다 보면 좀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땅 속에서 이런 방사능이 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땅 속에서 오는 거하고 하늘에서 오는 거를 왜 구별을 못 하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검출기라는 게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는 이제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워낙 단순하게 생겨서. 물론 그 후에 이제 날아오는 방향도 알 수 있는 이런 검출기들이 이제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에는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는 이 빅터 헤스라는 분이 그런 방사능 검출기들을 이런 기구에다가 싣고 하늘로 올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거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예상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 방사능의 양이 줄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더라라는 것을 이제 찾아냈고, 그래서 이 방사능은 이제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른 그룹에 의해서도 이런 이제 결과들이 확인이 돼서 큰 에너지를 가진 이런 우주선 입자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날아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제 입자들의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양성자들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핵들도 이렇게 이제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양성자나 무거운 핵들은 대부분 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이렇게 대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나 산소 핵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입자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런 소립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 이런 우주선이 만들어낸 새로운 입자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입자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입자들이 이제 파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입자들이고, 그 파이온 이 입자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뮤온으로 붕괴를 하고, 그 뮤온이라는 입자는 다시 이제 전자하고 중성미자를 내면서 이렇게 붕괴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면까지 내려온다. 뭐 이런 걸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올 때는 저 에너지들이 다 이런 파이온, 뮤온 전자들로 이제 다 바뀌어서 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우주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핵을 다루면서 이 탄소 14 가지고 이제 연대 측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탄소 14가 이 방사성 원소인데 꾸준히 그 일정한 비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그 우주선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이 탄소 14 외에도 뭐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이런 동위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입자들이, 그러니까 우주선 입자들이 물론 이제 1차 입자라기보다는 주로 2차 입자들이 생명체, 우리 몸에도 이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위로도 적어도 뭐 1분에 몇 개씩은 뮤온 입자가 지나갑니다. 다행히 뮤온 입자는 대부분 이제 별일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에게 큰 이제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간혹은 이게 유전자, 뭐 DNA 같은 거를 하고 충돌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명체에 돌연 변이가 생기는데도 이제 기여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끔은 또 이런 전자장치 같은데 오작동도 유발하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면, 그래서 이 우주선에 의한 이 방사능 입자들이 이제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더 많은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는 대기라고 하는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선을 다 막아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우주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 대기권 밖으로 자주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우주선 피폭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게 그냥 뭐 방사능 입자인 거니까 많이 쬐면 당연히 우리 몸에 이제 해가 와서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우주 정거장에 오래 머문다든지, 아니면 그거 우주 정거장도 어느 정도 대기권의 영향권에 있지만 아예 뭐 달을 갔다 오든지 이런 걸 자주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많은 입자들이 내려온다. 또 그 속에 새로운 입자들이 있다. 이런 걸 알려면 그런 입자들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검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이제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 검출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게 가이거 카운터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조가 생겼습니다. 이런 금속 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전극 두 개를 넣는 거죠. 바깥에 전극 하나, 안에 이렇게 전극 하나를 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높은 전압을 이렇게 이제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여기다가 이제 적당량의 이제 기체를 넣어두면, 이렇게 밖에서 방사능이 이제 뚫고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기체를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기체에 있는 전자를 충돌을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크니까 그 전자를 아예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이온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 높은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저 떨어져 나온 전자나 그 다음에 이온들이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이 돼서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또 이 원자에 부딪힐 수 있죠. 그럼 그 에너지 가지고 다시 더 이온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증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의 전자가 만들어져서 전류가 흐르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방사능 입자 하나가 들어오면 그 방사능 입자에 의해서 야기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띡 하고 소리를 내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이
이런 타입의 가이거 카운터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워낙 구조가 간단하니까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단순하고 뭐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게 어느 방향에서 날라왔는지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그 좋다는 의미는 방향을 알아내는 게,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갔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등장한 게 이제 클라우드 체인버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이제 이 용기를 하나 마련하고, 이게 뭐 유리로 만들든지 해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그릇 안에 접시 같은 게 들어있죠. 그 위를 이제 유리를 덮어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에다가 이 이제 알코올 기체를 넣는데 밑에 알코올을 까는 거죠. 그럼 이렇게 증발해서 올라오겠죠. 근데 이걸 잘 유지하면 소위 그 과포화 상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증기가 굉장히 이제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과포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쑥 하고 지나가면 그런 입자들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그 공기하고 이렇게 그 알코올 입자들을 흔들면 이렇게 충격을 주겠죠. 근데 이렇게 충격을 주면 이게 과포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응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쑥 하고 지나가면 그 입자가 지나가는 데를 따라서 궤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입자가 지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자가 지나갈 때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입자가 휘어지죠. 그래서 이 휘어지는 정도를 보면 이 입자의 그 전하하고 질량의 비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입자의 이제 그 성질까지 알아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처음 만든 분이 여기 있는 그 윌슨이라는 분이고, 이 장치가 워낙 이때 당시에 이런 새로운 입자를 검출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저 앞에서 설명한 그 클라우드 체인버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이 하늘에서 날라오는 입자들을 이제 관측을 했더니 그 안에서 이 새로운 소립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게 이 소립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분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로 발견된 이 새로운 입자가 이제 1932년에 발견된 것인데, 이 양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자의 반물질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만 딱 반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초로 발견된 반물질이었고, 그러니까 이때 그 당시가 이제 이 뒤에 조금 더 설명이 이제 나올 텐데, 이 디렉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 전자를 기술할 때 그 전자의 상태가 보니까 전자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 질량은 똑같고 전하가 반대인 반전자라는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막 얘기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이 발견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죠. 아, 그게 진짜로 맞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준.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이제 반물질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제 시작이 됐던 이제 그런 발견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이 그 발견을 이제 보여주는 그 논문에 실린 이제 사진인데, 이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체인버, 구름 상자 안에 이렇게 안개 상자라고도 불렀고, 그 안에 이렇게 반전자가 이제 지나가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가 납이 있습니다. 이게 납판을 놓은 이유는 이게 쑥 하고 지나가면 궤적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궤적이 이렇게 지나간 건지 또는 반대로 지나간 건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죠. 워낙 빨리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납판을 두면 납판을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잃죠. 여기 지금 자기장에 걸려 있어서 이게 휘는데, 에너지를 잃으면 요 휘는 정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빠를 때는 덜 휘고 느려지면 많이 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렇게 휘어져 이쪽 방향에서 와서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자기장에서 전하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였다 그러면 지금 이 자기장에서는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렇게 휜다. 그러니까 반대로 휜다라는 건 전하가 반대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이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1936년에는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뮤온은 그러니까 전자하고 성질이 다 똑같아요. 근데 질량만 딱 200배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유가와가 그 강력에 대한 유가와 이론을 막 발표했던 시기라서 처음에는 저 입자가 그 유가와가 예측했던 중간자라는 입자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봤더니 이게 그 입자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입자고 이 전자의 형님쯤 되는 그러니까 이 질량만 더 200배 무겁더라라는 이제 이런 입자임이 밝혀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럼 뭐냐면 아니 그 세상에 보면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핵이 있고 전자만 있으면 다 그거 설명이 되는데 아니 그 전자하고 나머지 성질은 다 똑같은데 질량만 딱 200배 더 무겁고 그냥 놔두면 전자로 붕괴를 하는 그런 입자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입자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 한 유명한 물리학자가 도대체 이건 누가 주문했어? 라고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했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뭔가 그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 뭔가 이상한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첫 단서가 됐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그 유가와가 예견했던 이제 그 파이 중간자도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1947년에 이루어지는데 네, 이걸 보여주는 사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파이 중간자는 그러니까 뮤온은 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정지 상태에서는 100만 분의 1초라고 했지만 그 100만 분의 1초 동안만 살아도 600m를 날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어서 바닥까지 오는 거죠. 근데 이 파이온이라는 입자는 그거보다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관측하려면 이런 이 클라우드 체인버에서는 관측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붕괴하니까 그거를 이제 찾는 방법이 사진 건판 같은 거 비슷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멀전이라 그래서 그 감광 재료 가지고 이렇게 그 하전된 입자가 지나가면 감광이 되도록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그 거리들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들은 사실은 눈으로 봐서 얻은 사진이 아니라 이 현미경으로 부분 부분을 관측해서 이 궤적이 그려진 데를 다 이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마이크로미터 그 단위에. 그래서 이렇게 파이온이 와서 이게 뮤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반대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파이온이 오다가 파이온이 뮤온으로 붕괴를 해서 이 뮤온이 다시 이제 이 전자로 붕괴를 하는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이 중간자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원자를 이루는 그런 것들 말고 전혀 그거와 관계 없어 보이는 이제 다른 입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파이온은 당시에는 이 강력을 이제 매개하는 입자, 그러니까 그런 입자가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이것도 파이온만 발견이 되고 끝났으면 그러려니 했겠는데, 그러니까 그 같은 해에 보면 이거는 이제 다시 그 클라우드 체인버 사진인데 저 우주선에서 이런 다른 입자, 그러니까 이 파이 중간자하고 또 역시 성질은 또 비슷한데 질량은 완전히 또 다른, 훨씬 무거운 그런 입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K 중간자라고 불렀고, 도대체 이런 입자들이 뭔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이 스트레인지 파티클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결국 이 입자들의 이름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트레인지 파티클이라는 이제 이로 부르는데, 이런 이 파이 중간자의 형님들은 K 중간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형님들도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성질은 같은데
질량은 더 큰 이런 그 새로운 종류의 입자들이 또 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 다양한 이 입자들이 이제 발견이 됨으로써 우리 그 물질을 이루는 것이 단지 전자하고 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더 무거운 입자들이 이제 그런 세상이 또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서 저렇게 작은 세계로 가면 어떤 물리 법칙이 이제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거시 세계에서 적용되던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 걸리버 여행기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과 거인국을 이제 갔다 오죠. 근데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축소가 돼서 나타나고, 거인국에 가면 확대가 돼서 나타나는데,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한번 봤죠. 예, 우리가 거시적인 크기에서 뉴턴 역학이 적용이 됐지만 원자 크기에 이르면 그 뉴턴 역학이나 또 거시 세계에서 적용되던 그 맥스웰의 전자기 법칙들이 그대로는 적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양자 역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럼 그 원자 핵에 이르러서는 또 어땠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양자 역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그 큰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던 새로운 힘인 이 강력과 양력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세계에서는 큰 세계하고는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작은 세계를 이해하려면 결국 작은 세계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세계에 있던 거를 가지고 그냥 유추할 수는 없다 이런 건데, 이렇게 그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양자역학의 원리가 이제 적용된다 그랬죠. 중에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확정성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 불확정성 관계가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델타 X를 내가 줄이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점점 더 작은 세계를 보려고 하면 이제 델타 X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델타 P가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델타 P는 운동량이니까 그게 결국 그 이제 입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작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더 큰 에너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원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그게 분명하게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원자 세계에서 그 원자들의 상태가 변하는 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변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오는 에너지, 이게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건 보통 이제 전자볼트 단위, 그러니까 수 일렉트론 볼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핵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핵이 변한다든지 할 때 보면 핵은 원자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10,000분의 1, 뭐 그 이상 작습니다. 그럼 이 핵에 관계된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 관계를 단순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운동량이 일단 10,000배쯤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에너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약간 이제 이 운동량하고 에너지가 비례하느냐, 아니면 원래 이제 전자 같은 거 다룰 때 EM분의 P제곱에 비례했죠, 에너지가. 근데 저 세계로 가면 서서히 이제 질량보다 운동량이 커져서 상대론적인 효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적인.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제 운동량에 비례하는데, 이게 한 중간쯤 돼서,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이 화학 에너지하고 핵 에너지는 그 크기에 비해 역수가 대략 10,000배에서 100,000배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 그 에너지도 보면 한 10만 배가 차이가 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MeV 단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배, 10만 배도 100만 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이제 관련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에너지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죠,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보다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상대성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질량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가한 에너지 때문에 이 에너지로부터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새로운 소립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선으로부터 이 새로운 소립자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정말 그 핵보다 그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 그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에 의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입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핵을 부셔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이용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양성자 같은 거를 가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하를 띤 이 입자를 이제 이 가속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늘려보자 하는데 그런 장치를 이제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accelerator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가속은 어떻게 하느냐? 전하를 띤 입자는 가속하기 쉽습니다. 전기장을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이게 그럼 전기장 가지고 이제 가속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단순히 전기장만 걸면 이제 우리가 걸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한정 높은 전압을 걸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무한정 높은 전압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니까 그 전압을 걸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장을 여러 차례 나눠서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 가속 장치들은 결국 또 자기장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창기에 나온 최초의 이제 이런 가속기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건데 여기 계신 이분이 이제 그 로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사이클로트론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입자 가속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입자 가속기는 이 정도로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죠. 여기서 자기장을 걸어주고 요 그 틈 가지고 이 전기장을 걸어서 이렇게 전기장으로 가속하고 그걸 자기장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계속 가속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도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해서 사이클을 돌려서 가속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더 큰 이제 양성자를 얻으려면 이게 좀 이제 가속기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가 결국 걸어줄 수 있는 자기장의 세기하고 이 가속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결정이 돼서 그럼 더 큰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제 가속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커졌죠. 이렇게 이제 더 큰 가속기를 만들다가 점점 이제 더 높은 에너지로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수상대성에서 했던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거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던 입자뿐만이 아니라 그 우주선에서 관측됐던 그 입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이제 그 입자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이클로트론의 크기가 이제 그 사람 크기만한 데서 뭐 사람보다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런 거죠. 거대한 자석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건 뭐 아예 그 큰 빌딩 안에다가 놓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뭐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 막 이렇게 되는 이제 거대한 가속기들이 점차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사이클로트론으로는 이제 가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력에 근접해 가기 시작하면 이 저 사이클로트론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가속이 이제 불가능해져서 새로운 가속 방법을 개발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싱크로트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연속적으로 계속 가속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그 연속적으로 계속 늘어놓으면 직선 거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원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원으로 돌리려면 가속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향 바꾸는 건 이제 자기장을 걸어서 이렇게 가속하고 방향을 바꾸고 가속하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원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를 이제 싱크로톤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처럼 이렇게 간단한 원리는 아니고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뭐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장으로 가속하고 자기장으로 방향 꺾고 이걸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커지죠. 이게 수백 미터짜리 하다가 이제 더 커져서 이제 수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커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가속기가 이게 지금 요 그림에 있는 건데, 이게 이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있는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가 여기 이제 요게 연구 단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스위스와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지대인데, 그 밑에 이 땅을 파서 이렇게 이 미터를 이제 가속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둘레가 이제 27km 되는 이제 거대한 가속기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 높은 에너지로 가속해서 더 작은 세계에 무엇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조사를 했던 겁니다. 저 가속기가 이제 50년대부터 등장을 해서 이런 그 작은 세계를 이제 속속들이 밝혀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에너지로부터 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곧바로 확인이 됐죠. 지금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게 보면 그 가속기 등등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큰 에너지의 감마선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마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무슨 충돌이 일어난 거죠. 이건 여기 있는 물질에, 그러니까 그 전자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마선이 워낙 에너지가 크니까 이 맞은 전자가 이렇게 크게 반발해서 튕겨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감마선은 전하를 안 띠고 있어서 이런 이 클라우드 체인버 안에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궤적이 보이는 거죠. 이게 자기장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휜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큰 에너지로 가는데 전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뭐가 더 나왔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휘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전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에너지가 작아서 이렇게 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도는데, 반대쪽으로 보면 비슷하게 원을 그리면서 반대로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개가 전하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전자고 이쪽은 양전자였던 거죠. 전자의 이 반입자. 이렇게 그래서 일렉트론과 포지트론 쌍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 이 없던 입자가 만들어진 거죠. 요 입자는 원래 여기 있던 전자인 거고, 없던 두 개의 쌍 입자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핵 같은데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했을 때 이 감마선이 이제 핵은 무거우니까 움직임이 안 보이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 전자하고 이 양전자 짝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주선에서 발견됐던 그 양전자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 가속기에서 얻은 그 높은 에너지의 입자로부터 아예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 두 번째 이 사진이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프로톤하고,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그 양성자도 반입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반입자도 결국 가속기에서 만들어져서 처음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성자를 가지고 어떤 타겟에 세게 때리면 이 양성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양성자하고 성질은 똑같은데 그 전하가 반대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입자가 나오더라 해서 이 양성자도 발견이 됐고,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이렇게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만나서 소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멸을 해서 여러 가지 입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멸해서 에너지가 됐다가 그 에너지로부터 또 새로운 입자들이 마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자 가속기가 나온 이후에는 거기서부터 뭐 계속해서 입자가 엄청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연표로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런 소립자가 발견된 게 그 톰슨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러더퍼드에 의해서 양성자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와서 그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했죠.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 우주선에서 양전자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우주선에서 이렇게 뮤온이라는 전자의 형님이 이제 또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 40년대 후반에 오면
이 파이 중간자, K 중간자, 그다음에 람다 바리온. 이거는 양성자의 형님이라 그랬죠. 이게 중간자들 이런 것들인데 이 시기에 이제 가속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속기를 통해서 이제는 뭐 엄청난 새로운 입자들이 마구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양성자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이 양성자, 중성자의 형님들 입자, 그다음에 중간자도 또 에너지가 더 큰 중간자들도 막 발견이 되고 이런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 이 갈 때까지는 하도 너무 새로운 입자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런 걸로 막 이제 아주 특별한 입자 같을 땐 노벨상 같은 걸 줬겠죠. 어떤 물리학자가 아예 이런 농담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의 노벨상은 그 해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조크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 해서 그러니까 너무 소립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립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1960년대에 와서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이 다 소립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안에 또 구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결국 그런 많은 소립자들이 이제 더 근본적인 입자들 그래서 이제 쿼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되어 있다라는 이제 이론이 제시되었고 그게 이제 197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실험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쿼크도 그러니까 이런 쿼크들로 이런 입자들뿐만 아니라 쿼크도 종류가 더 많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로 발견이 돼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쿼크가 3종류가 있다 해서 그 위에 3개가 더 발견돼서 마지막으로 1995년에 이제 탑 쿼크라는 게 발견되면서 6개의 쿼크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형님이었던 뮤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 더 있다. 타우라는 이제 새로운 또 큰 형님이 있더라라는 것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한 핵력을 다룰 때 보면 베타 붕괴 일어날 때 중성미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성미자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게 이 1956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확인이 됐고 그 중성미자도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최후로 이 타우 입자에 해당하는 중성미자도 2000년에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최후로 발견된 입자가 이제 2012년에 힉스 입자가 발견이 돼서 이제 현재는 새로운 입자로 발견된 건 요 힉스 입자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이 표준 모형이라는 걸 배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핵보다 더 작은 세계에 저렇게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어떤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엔 그럼 어떻게 했나를 살펴보면 자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물체의 크기와 속력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속력으로 보면 빛의 속력이라는 기준이 있고 크기로 보면 대략 원자 크기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 크기보다 크면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많이 느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시세계를 다루는 이 뉴턴 역학이라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고전 역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루면 됐다였고 만약에 물체가 굉장히 빨라져서 빛의 속력에 근접해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 상대론적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편 속력은 빨라지지 않았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원자보다 더 작아지면 이 고전 역학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라는 걸 이제 써야 됐었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그러니까 크기도 원자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속력이 빛의 속력에 근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양자장론이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퀀텀이라고 하는 건 앞에 퀀텀 미케닉스에서 나온 그 퀀텀이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새로 등장한 게 있죠. 그러니까 필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제 뭔가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물체라는 개념을 썼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축소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질량만 있고 이런 거 생각했죠. 그래서 입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론적인 것에 맞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맞게 다루려면 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이 그럼 생소한 거냐? 그렇진 않고 우리가 전자기 법칙을 다룰 때 그 맥스웰의 법칙에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장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장이라는 게 결국 그 전기장과 자기장을 조금 더 일반화한 거다.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뒤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저 양자장론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 그럼 이걸 한 번에 깨닫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런 결론에 이르렀는가 하는 역사적인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하고 특수상대성을 다 고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양자역학이라고 것을 적용한 게 전자였죠. 그 전자에서 양자역학 적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거의 에너지를 이 운동량과 위치의 함수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쓴 거를 이제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제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라는 걸로 바꾸었던 거죠. 근데 그 바꾸는 룰이 뭐냐 하면 에너지라고 쓰여 있는 거를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공간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생긴 그 에너지 표현을 요 룰을 가지고 바꾸면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면 이 전자의 상태들을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룰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파동 방정식이 얻어졌다인데 그럼 내가 이거를 상대론적인 상황, 특수상대성에 가면 자, 특수상대성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에너지가 이 루트에 m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p제곱 뭐 비슷하게 써지죠. 여기는 이제 포텐셜은 안 썼어요. 내가 여기 포텐셜을 이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 포텐셜 없는 경우만 생각을 해봐요. 요걸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해볼 수 있죠. 예. 그럼 여기 있는 P를 이제 여기 있는 요거 이 공간 미분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를 하는데 문제는 요 바깥에 이제 루트가 있죠. 예, 이렇게 그 미분 연산자를 제곱을 하고 여기 상수 붙여서 루트 씌우면 이게 뭐냐? 근데 이거 수학에서 해보면 저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저거를 이제 이 테일러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그 온갖 미분이 무한번 하는 것까지 쫙 나오겠죠. 예,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본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해낸 게 뭐냐면 2는 뭐다로 하면은 이게 루트가 나오니까 이 제곱은 m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p제곱이다. 이거를 내가 똑같은 룰을 적용해 보자 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해볼만 하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슈레딩거 방정식 풀듯이 해봤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이 프사이라고 하는 파동함수를 저걸 제곱해가지고 이 그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지금 요 그 상대론적인 요 방정식에서는 확률이 보존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확률 해석을 못 하게 되더라.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죠, 양자역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자유입자인데 아무런 것도 없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입자인데 내가 이걸 풀어보면 에너지가 여기에 음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해요. 그럼 아무런 구석이 없고 막 돌아다니는데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커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근데 왜 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지? 근데 여기 보면 알 것도 같아요, 이유를. 왜냐면 제곱을 했잖아요. 그럼 제곱한 거를 다시 1로 돌리려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죠. 예, 이거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걸 해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자, 그런데 이때
저 클라인 고든 방정식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이디어를 낸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이제 폴 디렉이라는 건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폴 디렉이 이 새로운 파동 방정식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그 앞에서 보니까 그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 뭐가 문제인가를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특히 시간 미분이 2제곱이 나오니까 그 두 번 미분한, 그러니까 2차 미분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1차만 나오는 미분 방정식인데 상대론적인 그 관계식, 에너지 관계식을 만족하게 방정식을 쓸 수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있다는 걸 찾아낸 거죠.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 나온 요 푸사이가 앞에서는 내가 파동 함수라 그래서 하나의 함수였는데 요게 일단 바뀌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4개의 성분을 가진 함수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나온 요 계수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성분이 4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게 이 행렬 형태로 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수들이 이 4 곱하기 4 행렬이면은 이 상대론적인 에너지 관계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 나온 요 것들이 행렬이라서 요 행렬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렇게 2개의 이런 관계식을 해줬을 때 이제 이런 특별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행렬을 써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렉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 방정식을 사람들이 연구를 이제 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4개의 성분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 당시가 그러니까 이 1930년대였고, 그러니까 20년대 말 30년대였는데 전자와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역학 가지고 다 이해를 했던 시기인데, 그 중에 슈레딩거 방정식 그냥 접근하면 이해를 못하는 게 전자가 스핀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자가 스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그냥 손으로 넣어줬는데, 그 손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이렇게 그 성분이 2개 있는 걸로 적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있는 4개짜리로 적을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뭔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왜 4개냐 그럼 2개가 아니고 스핀이 이제 업다운만 있는데, 예, 그게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이 전자 상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자의 그 반입자인 양전자 상태도 존재해서 그 둘 다를 표현하려면 4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에 대한 상대론적인 올바른 방정식인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그 앞에서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음의 에너지 상태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디렉이라는 분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자의 상태가 우리가 예상으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양의 에너지 상태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음의 에너지 상태가 있는 건 뭐냐인데,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이게 음의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바닥 상태라는 게 뭐냐? 그 음의 에너지 상태가 비어 있는 것보다 음의 에너지 상태가 차 있는 게 더 에너지가 낮죠. 왜냐하면 여기는 음수니까. 그래서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는 여기가 닫혀 있는 거다. 물론 닫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에너지 차이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는 이 스핀이 2분의 1인 페르미온이니까 일단 전자가 여기 차 있으면 여기로는 전자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전자는 비어있는 이 양의 에너지 상태만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음의 에너지 상태는 다 차 있는 이런 상태다. 이런 걸 이제 내세웠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감마선 같은 게,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들어와서 여기 있던 요 음의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를 하나 탁 차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양의 에너지 상태로 가버리겠죠? 그럼 전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럼 요 상태가 하나 비겠죠? 그럼 이 비어있는 상태는 뭐냐? 했더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전자가 하나 차 있는데 음의 에너지였으니까 이게 비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럼 원래 있던 상태보다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요 비어있는 요 상태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양의 전하를 가진 그런 상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하고는 질량은 하고 에너지 똑같고 이제 이 전하만 반대인 그런 상태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우주선에서 그런 입자가 실제로 발견이 됐던 거죠. 사람들이 놀라면서 열광을 했겠죠. 이게 진짜로 뭔가 전자에 대한 올바른 제대로 된 방정식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물론 그 후에 이게 완벽한 해결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 파동함수적인 접근을 해서는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저거를 이제 장으로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자장론으로 가야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지만 어쨌든 이런 발견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기반이 되는 발견인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 그럼 올바르게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나는 방법은 뭐냐? 근데 그건 결국 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을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미 앞에서 전자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자기 장을 사용하여 이제 기술한다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전자기 장이라고 하는 건 공간의 모든 위치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공간의 모든 점 하나하나가 자유도가 돼서 이 자유도가 무한히 있는 그런 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자기파는 근본적으로 특수상대성을 반영해야 되죠. 왜냐하면 특수상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자기파로부터 얻어진 거니까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내가 저기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양자역학을 하려면 결국 이 무한한 자유도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해결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다루느냐? 일단 이 자유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면 모든 공간의 모든 점들의 전기장, 자기장, 장들의 자유도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파동으로 생각을 하면 그 파동은 고유 모드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어떤 파동이든지 이 고유 모드의 이 선형 결합으로 그러니까 조합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장, 자기장에다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장, 자기장을 이 정상 모드, 그러니까 고유 모드들에 다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후리에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했는데 내가 어떤 이런 이 파동의 그러니까 변화 이런 걸 나타낼 때 내가 이걸 풀이에 변환을 하면 그러니까 그 진동수 그러니까 고유 모드들의 진동수들을 합으로 다 쓸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이런 세 개의 고유한 진동수의 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고유 모드들을 다 양자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 모드 하나하나를 하나의 자유도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양자화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러니까 단순 조화 진동자를 양자화하는 거와 똑같아서 그래서 이게 그럼 단순 조화 진동자는 이 에너지 상태들이 일정한 에너지 간격으로 쫙쫙쫙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이게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걸 이제 하나의 입자가 생성된 걸로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결국 이 장이라고 하는 게 거에다가 내가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입자들의 상태들이 쫙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입자들이 이제 질량은 같지만 운동량은 다 다른 상태의 입자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장이 뭐냐에 따라서 그 입자의 스핀이 달라진다 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 입자의 스핀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방법을 내가 디렉이 만들었던 디렉 장에다가 적용을 하면 그 경우에는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가 쭉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특수상대성에 맞게 양자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이 앞에서 그 클라인 고든 방정식에서 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음의 에너지 상태는 뭐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음의 에너지 상태가 다 사라지고 사실은 그게 반입자 상태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양의 에너지를 다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자장론이라는 걸 해보면 항상 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대칭성이 있으면 반입자가 존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대칭성의 경우가 예를 들어 이제 보존되는 전하가 있으면 대칭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자 같으면 그 전하가 보존이 되고 그럼 그 전하 보존과 관계된 대칭성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반입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이제 제대로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을 다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양자장론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과정입니다. 자,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듣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그 한 가지 더 어려운 과정이 이제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지금 전기장, 자기장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유 모드들로 다 써가지고 그걸 각각 양자화했더니 되더라 뭐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는 안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저거를 했던 1930년대, 40년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맥스웰 방정식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근데 그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전자하고 빛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내가 방정식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전자는 스핀이 2분의 1인 앞에서 디렉이 도입했던 그 디렉장이라는 걸 쓰고, 이 빛에 대해서는 스핀이 1인 전자기장을 쓰면은 내가 전자기장은 A뮤라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디렉장은 이제 프사이라는 걸 쓰면 요렇게 두 개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요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을 쓴 겁니다. 전자기장의 변화는 전류가 만든다는데 이게 바로 전자가 만드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그럼 반면에 전자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기장이 놓이면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지거나 가속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요 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근데 요 방정식이 보면 이게 요런 그 변환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냐인데, 이렇게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걸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게이지 대칭성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유한군이라는 군을 이루어서 수학 용어입니다. 이제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이제 유한 게이지 장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 이런 게이지 대칭성이 왜 나타나냐를 보니까 내가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걸 기술하기 위해서 그 기술하는 이 벡터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장을 도입한 거예요. 이제 원래 맥스웰 방정식에서는 전자기 포텐셜이라고 부르던 건데, 그러니까 이걸 넣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광자,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걸 기술하기에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자기 포텐셜에는 이렇게 이 인덱스가 하나 있는데, 이 인덱스가 0, 1, 2, 3, 그러니까 시공간 그 차원을 다 따라갑니다. 그럼 4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질량이 있는 스핀 1인 그런 장은 원래 자유도가 3개만 있어야 되고,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는 스핀은 자유도가 2개밖에 없는 걸로 나와요. 그게 이제 빛의 이제 편광 상태하고 관련이 있는데, 빛은 편광 상태가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빛이 스핀이 1이긴 한데 자유도가 2개밖에 없는 거라고 연결이 돼요. 근데 원래 2개밖에 없는 애인데 4개짜리를 가지고 기술하려다 보니까 뭔가 쓸데없는 이렇게 남아도는 뭔가가 있던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 전자하고 똑같이 그런 과정을 하려니까 이게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양자역학을 분명히 빛에서 광자에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전자로 턱 넘어가서 전자를 이제 양자역학을 적용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원자를 다 이해를 했죠. 근데 정작 그 광자에 대한 양자역학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자, 여기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광자를 양자역학을 하려니까 특수상대성을 적용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벌써 어렵죠. 근데 그 특수상대성을 적용해서 했어요. 했더니 게이지 대칭성이란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실제로 저 중에 그러니까 자유도 두 개만 잘 골라서 다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양자화 과정이 좀 복잡해서 어려워졌는데 그리고 또 그걸 결국 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만 실제로 반영을 해야 제대로 된 이론이 나오고 안 그러면 저 이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점이자 좋은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후에 저게 굉장히 좋은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이지 대칭성이 있다라는 게 이런 이론들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이론이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게이지 대칭성이 있는 이론을 이제 게이지 이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바로 이 광자가 질량을 가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질량이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입자를 이제 게이지 보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를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이 게이지 대칭성이 이 그룹이 유한군이라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군인데 이걸 좀 복잡한 군으로 확장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밀스 이론이라는 게 저 게이지 대칭성을 좀 더 복잡한 비가한 군으로 바꿔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양력이나 아니면 이제 강력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기술하는데 이런 게이지 이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게이지 대칭성의 이제 진가가 나중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게이지 이론의 성공 얘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앞에서 했던 그 전자와 빛의 전자기 상호작용. 그대로 보면 이게 유한 게이지 대칭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이지 대칭성이 있으면 그 전하는 보존이 되고 그래서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타나는 게이지 보손을 이렇게 교환함으로써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를 걸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루는가를 다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게 이런 식의 앞에 나왔던 그 방정식을 이런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걸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보면 이걸 다 계산으로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 계산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자와 이렇게 반전자가 그러니까 양전자가 만나서 전자기 상호작용하는 거를 이게 얼마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까 빠르게 일어날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 이제 들어오는 요게 그러니까 결국 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자와 광자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이 전자 두 개하고 광자 하나가 만나는 거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그림을 그려서 저걸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처음 제안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파인만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도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이용해서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그 고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맥스웰 이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원자에서 어떻게 전자 그 상태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 이상을 더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과정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이 광자의 이 상호작용을 다루는 걸 그래서 양자 전기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였던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계산을 한 거는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거,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 그다음에 원자에 대한 거 다 해결이 됐는데
내가 저 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런 조금 더 복잡한 이 도형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자하고 전자가 가는데 이렇게 한 번만 교환한 게 요 그림이고, 근데 그거 말고 전자를 두 번 교환한 것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황당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요걸 계산한 것보다 이런 거 계산하면 크기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말이 되는데, 더 작은 게 아니라 이게 무한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황당했겠죠. 근데 저렇게 나온 무한대를 이제 결국 끙끙거리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재규격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설명하려면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한 차원 더 높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 찾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전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가 자석이 된다 하는 건데, 그 자석이 되는 게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자석의 세기가 얼마나 되냐, 이거를 그 단순한 계산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냈고, 그걸 실험으로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심지어 지금은 이게 지금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밝혀진 건데, 이 유효 숫자 13자리까지 일치하도록 실험도 정확하게 하고 이런 이론 계산도 정확히 해서 잘 맞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이 양자장론의 대표격인 저 양자전기역학이라는 걸 써서 이 전자의 상호작용, 전자와 빛의 이 전자기 상호작용은 정말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 1940년대 그다음에 이제 50년대 초를 거쳐서, 그러니까 전자의 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이제 생각했어요. 그, 그, 그 양자장론이라는 걸 통해서 다 저런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 그 1950년대에는 그 발견의 시대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속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입자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입자들은 그럼 이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첫 번째로 할 일은 일단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려면 잘 분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류를 해봅니다. 그래서 소립자를 크게 일단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입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강입자인데, 경입자는 원래 렙톤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입자라는 뜻인데, 이게 전자하고 뮤온, 전자의 형님 뮤온이 상대적으로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가볍죠. 전자가 특히 가볍죠. 그래서 그거하고 대비해서 이제 경입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후에 굉장히 무거운 경입자도 발견이 됩니다. 타우라는 입자가. 근데 이 경입자의 기준은, 그래서 이름은 가벼운 입자지만 렙톤이라는, 근데 실제로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를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입자 외에 나머지 입자들은 강한 상호작용을 해요. 그 강한 상호작용은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가 모여서 또 핵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상호작용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입자들,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그 다음에 그것들의 형님들, 그러니까 질량이 더 큰 것들을 하이퍼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중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리온인데, 바리온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입자 또는 바리온이라 그런다. 그거 말고 이런 처음에 강입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파이온이 이제 유가와 이론에서 등장했다 그랬죠. 근데 그거의 형님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합쳐서 이 중간자, 그러니까 질량이 딱 중간 정도 갔어요. 파이온이. 그러니까 이 경입자하고 이 중입자의 중간 정도 가서 중간자라고 불렀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발견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표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는 다 강입자, 하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단단한 입자라는 뜻인데, 어쨌든 실제 의미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잘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이해했으니까 무온도 거기에 따라 대충 이해하면 되죠. 근데 이 강입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그 강입자들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시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더라라는 거였고, 그래서 저 분류가 잘 되는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1960년대 중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쿼크 모형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 메존이나 바리온이 존재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이 쿼크가 세 종류가 있어서 그 세 종류의 쿼크들의 이 조합으로 저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메존인 경우에는 이게 쿼크와 반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바리온인 경우에는 쿼크 세 개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로 이제 다 설명이 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강입자들은 쿼크로 되어 있다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세 개였는데 이 1970년대 이후에 더 발견이 돼서 현재는 6개의 이제 이 쿼크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 업, 다운, 스트레인지, 참, 탑, 바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소립자들이 대충 어떻게 구성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런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들끼리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입자가 만들어지는가를 알려면 결국 상호작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뭐 간단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이 전자기 상호작용은 이제 양자전기역학이라는 거의 성공으로 그러니까 양자장론을 통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약상호작용은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거냐였는데 놀랍게도 이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상호작용을 한 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1960년대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게이지 이론으로서 이런 게이지 그룹을 SU2 크로스 U1이라는 게이지 이론을 하면 이렇게 4개의 게이지 보손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광자고 나머지 3개가 이제 약보손 그래서 약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약상호작용이 약하다 그랬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니까 이게 왜 약하냐인데 결국 이걸 매개하는 이 약보손이 그러니까 전자기 상호작용은 그걸 매개하는 광자가 질량이 없는 데 비해서 약보손은 질량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질량이 크면 그게 무거워서 전달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그러면 왜 그럼 이 약보손이 그렇게 무거워졌냐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게이지 이론에서는 게이지 보손이 질량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질량을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1960년대에 이제 게이지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이라는 이런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힉스 보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힉스 입자라는 그러니까 필드 힉스장이라는 걸 도입을 해야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 약보손의 질량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돼서 이제 이런 게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과연 그럴까 했는데 1970년대에 정말로 이 예측대로 그런 이제 이 약보손이 가속기 실험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약 상호작용에 등장하는 중성미자들도 이렇게 다 이 차례차례 발견이 돼서 이제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 게이지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이라는 건 뭐냐? 용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 힉스장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의 포텐셜을 가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양자장론에서는 이제 진공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를 다룰 때 양자역학에서는 바닥 상태라고 불렀는데 양자장론에서는 그 바닥 상태라는 게 아무런 입자가 하나도 없는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진공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공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힉스장이 진공 상태에서도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힉스장의 응축이라는 걸 갖게 된다는데 이렇게 이 진공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깔리면 그런 깔린 상태를 이제 게이지 보손이 지나가려면 얘가 마치 질량을 가진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질량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게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이 게이지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 과정입니다.
뭐 설명이 어려우니까 대충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 관심사였는데, 근데 이 힉스 입자를 발견을 하려고 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발견이 안 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힉스 입자가 되게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질량이 이제 올라가다가, 그래서 결국 제 2012년이나 돼서야, 그러니까 처음 예측되고 나서 이건 뭐 거의 그 얼마 지난 거죠? 한 40 몇 년 지나서 이제 LHC에서 드디어 이제 발견이 되고 그걸 곧바로 노벨상을 받았죠. 거기에 관련된 얘기 중에 이제 이 리안 레더만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 힉스 입자를 이제 신의 입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저 힉스 입자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갓 파티클 신의 입자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저 리안 그 레더만이 책을 처음에 썼을 때는 저 힉스 입자가 그 70년대 이거 금방 발견될 거야, 금방 발견될 거야 했는데 80년대에도 안 되고 90년대에도 계속 발견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입자가 다 있어 하고, 원래는 그 갓댐 파티클이라고 책을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고를 들고 갔더니 이 출판사 사장이 그 제목으로는 출판을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댐을 빼고 그래서 갓 파티클이라고 책 제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이제 졸지에 이 힉스 입자가 신의 입자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이제 이 한국 분도 계신데, 이 이희소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희소 교수님이 이 게이지 이론의 그 발전에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70년대 당시에 정말로 이 학계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혁혁한 업적을 이제 남겼었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70년대 그 중후반에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이제 큰 손실이었는데, 어쨌든 이 표준 모형이라는 이 기본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이제 그 게이지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그 자발적 깨짐이 일어나고 하면서 왜 이게 제대로 된 이론이 되는가, 이런 걸 그 이론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좀 사족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분은 그래서 이런 그 입자 물리학을 하신 분이었고 했는데, 이 한국에서 이게 그 묘하게 어떤 시기에 이제 그 웬 그 작가가 졸지에 이분을 핵물리학자로 둔갑을 시켜서 핵물리를 하는 분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그 거짓말인 거죠. 근데 뭐 소설가니까 이렇게 그 픽션을 이제 쓰는 거는 좋은데, 마치 넌픽션인 것처럼 실제 인물들을 거의 비유를 적으로 가져와서 이게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 고인의 좀 그 인격을 해친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또 그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하면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고 해서 이게 잘못 알려지고 막, 그러니까 졸지에 그 핵무기나 만든, 70년대 무슨 핵무기를 그 물리학자가 가서 만드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거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듯이 말도록 합시다. 예, 어쨌든 그 이때 그 이 입자를 처음 제안한 분이 피터 힉스 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그 한 6분 정도 되는데, 이 노벨상은 3분밖에 못 주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다행히 그 힉스가 워낙 발견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제안했던 분들이 차례차례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서 노벨상은 이제 그 그렇게 남으신 분들이 받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여러 사람이 했는데 왜 이 입자가 힉스 입자가 됐냐? 예, 그거에 기여하신 분이 바로 이희소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희소 박사님이 저 입자를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70년대 당시에 가서 이렇게 다 이걸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걸 힉스 입자라고 불러서 이게 이제 저렇게 이름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피터 힉스는 사실 그 이희소 교수님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자, 이제 강한 상호작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 강한 상호작용은 이제 처음에 유가와 이론이라는 게 제안이 됐었다 그랬죠. 그런데 60년대 그 후반에 쿼크 모형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양성자나 중성자들도 다 쿼크로 되어 있고, 이제 이 강한 행력을 매개한다고 알려졌던 중간자도 그럼 쿼크, 반쿼크의 그 결합 상태로 보니까
그럼 근본적으로는 그 쿼크와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 쿼크와 쿼크의 상호작용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자, 일단 이 그 쿼크 모형이라는 게 나온 이후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가속기에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려고 해도 쿼크가 단독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메존이 되거나 바리온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메존이나 바리온이라는 게 쿼크의 굉장히 특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쿼크 반쿼크고 하나는 쿼크 쿼크 쿼크고. 그러니까 왜 그런 조합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왜 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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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가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SU3 게이지 이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그 전하가 있는데, 우리가 전자기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전하의 종류가 딱 하나였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그 종류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의 종류 세 가지를, 이게 세 개니까 딱 그거를 이제 컬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RGB 컬러로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그 쿼크들이 가질 수 있는 전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쿼크도 세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전하를 가지는 이제 그런 게 되고, 게이지 보소는 그 쿼크와 쿼크 사이에 교환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8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를 이어주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3 곱하기 3 하면은 9개의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8개의 게이지 보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글루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SU3 게이지 이론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강한 상호작용이 만족해야 되는 모든 성질을 다 만족하더라라는 것이 이 70년대에 이제 차례차례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그러니까 쿼크를 단독적으로 못 보느냐? 이거는 쿼크와 쿼크 사이의 이 강한 상호작용은 거리가 가까울 때는 약해집니다. 거리가 멀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전자기 상호작용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가까울 때는 거의 자유입자처럼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이 70년대 가속기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내가 높은 에너지의 전자로 이렇게 그 양성자나 중성자를 때려보면 그 안에 뭔가 쿼크 같이 움직이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전혀 속박이 안 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멀어지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어느 정도 멀어지면 그 에너지가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쿼크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쿼크 반쿼크 상태를 만들어서 메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쿼크는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쿼크들의 질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바리온의 질량은 굉장히 이제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양성자 같은 거를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는 게 업컥하고 다운컥인데, 이 업컥하고 다운컥의 이 질량은 그러니까 전자 질량의 한 그 10배 또는 20배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양성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서 2000배 막 이러거든요. 그럼 왜 쿼크는 가벼운데 이 양성자 중성자 바리온의 질량은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왜 우리의 질량이 무겁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인데, 이게 이 강한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예측은 됐어요. 이런 그 SU3 게이지 이론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다 이제 정황 증거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걸 엄밀하게 이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다라는 걸 진짜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 이게 이제 밀레니엄 문제라 그러죠. 수학의 21세기 수학 난제에서 풀면 100만 불 상금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능력이 되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한 상호작용이 이 SU3 게이지 이론. 그래서 이걸 세 종류의 색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론을 이제 양자 색소역학, 그러니까 영어로는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 이 이론으로 이제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1940년대, 50년대 쭉 이렇게 해서 결국 이 1970년대에 와서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게 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스핀이 2분의 1인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고, 그 쿼크와 렙톤이 세 가족이 존재한다. 자, 보면 이 강입자를 만드는 게 쿼크고 나머지 렙톤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6개가 있고, 이 렙톤도 6개가 있는데, 이 렙톤 6개 중에 이제 그 전하를 띈 거는 전자, 뮤온, 타우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각각에 해당하는 이제 중성미자가 있는 거죠. 쿼크는 업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한 가족씩 해서 세 가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전자기하고 약은 합쳐져서 이 전자기 약 상호작용, 그 다음에 강 상호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게이지 대칭성에 그 기반을 해서 이 스핀이 1인 게이지 보손들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자기 상호작용은 광자를 교환하는 거고, 이 약 상호작용은 약보손 3개를 교환하는 거고, 강 상호작용은 글루온 8개를 교환하는 거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게이지 대칭성이 자발적 깨짐이 일어나는데, 이 깨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보손에 질량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쿼크와 렙톤의 질량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교양 서적이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힉스 입자가 이런 우리에게 질량을 주는 입자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주긴 주는데, 아까 그러면 앞에서 강한 상호작용도 질량을 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질량의 대부분은 그 렙톤의 질량이 아니죠. 쿼크의 질량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고, 그러니까 그 질량은 이 강한 상호작용이 지는 질량이죠. 그래서 힉스가 질량을 주는 건 맞는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량을 주는 건 힉스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 상호작용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1970년대에 완성된 표준 모형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표준 모형이 그 물질에 대한 궁극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궁극적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론에는 4가지 상호작용에 중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소립자 세계에서는 중력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아까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점점 그 관계된 에너지도 커져야죠. 그렇게 에너지가 커지면 또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아지면, 얼마나 작아져야 되느냐? 플랑크 길이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면 이제는 에너지가 워낙 커져서 그 에너지에 의한 중력이 이제 커져서 다른 상호작용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커버를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게이지 계층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힉스 미케니즘, 그러니까 힉스 미케니즘이 이제 약보선의 질량을 주는데, 그 질량이 왜 그 플랑크 스케일, 중력이 커지는 그 스케일하고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플랑크 에너지는 대략 10의 19승 주입인데, 그러니까 이 전자기 약 게이지 대칭성 깨짐 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작죠. 이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문제다. 이게 왜 문제냐는 이제 조금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어쨌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왜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의 그 가족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왜 뮤온이 등장했을 때 후 오더들이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쿼크도 그렇고 렙톤도 그렇고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보는 세상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왜 세 개나 있지? 네 개가 아니고 왜 하필 세 개지?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 또 중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이론적인 문제 말고 그럼 실험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현재 확실하게 뭔가 고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표준 모형에서는 이 중성미자들도 다 질량이 없는데 현재 그 중성미자와 관련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중성미자 진동 실험이라는 건데 그런 거에 따르면 중성미자가 이 질량을 가져야 되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고쳐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연구해 봐야 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는 이제 우주론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소립자 물리학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론을 해봤더니 우리 우주에는 이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표준 모형에 있는 그런 입자들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이 뭐 궁극적인 이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면 더 작은 세계에 더 완벽하게 설명하는 궁극적 이론이 존재하는가? 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제안 중에 아마 뭐 대통일 이론이라는 것도 있었고 초대칭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질의 궁극적 실체가 이 소립자, 입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진동하는 끈이다라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전자기 상호작용을 입자들은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 광자를 내고 하는데 끈인 경우에 끈이 돌아다니다 끈이 합쳐져서 이게 하나로 됐다가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론 안에는 중력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아무런 중력이 들어와서 양자 중력 이론이 자연스럽게 된다. 뭐 등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은 초대칭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지난 한 40년에 걸쳐서 이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초대칭은 뭐냐면 우리가 표준 모형을 보면 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페르미온이에요. 스핀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전달하는 게이지 보선은 다 스핀이 1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느냐? 근데 이게 그걸 아예 대칭이 있게 보선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페르미온도 있게 이렇게 다 만든 이론을 이제 초대칭 이론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론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 끈 이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끈 이론을 할 때 이 끈 이론이 말이 되는 이론이 되려면 초대칭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40년을 해봤는데도 저 가속기에서 그 예를 들어서 전자에 해당하는 페르미온이니까 전자에 해당하는 보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이게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그 끈이론 때문에 또 등장한 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끈이론 때문은 아니고 사람들이 따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더 동기가 이제 더 세진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끈이론이라고 하는 게 10차원에 가야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공간 차원이 10차원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이런 그 차원이 4차원이 아니라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런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끈이론이 발전해 오다가 이제 몇 번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이 끈이론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궁극적인 이론의 다가 아니더라. 사실 이 끈이론보다 더 근본적인 이론이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M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M이론은 아마 11차원의 어떤 이론일 텐데 그거의 어떤 극한의 이제 이 끈이론들이 존재하는 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남은 수업에서는 저런 그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받아들여지려면 실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걸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런 관련된 실험이 가장 이제 중요한 실험이 이 LHC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그대로 번역하면 거대 강입자 충돌기라는 건데 강입자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 강입자 여기서 강입자는 이제 양성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개를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에너지까지 가속을 시킨 다음에 충돌을 시켜서 뭐가 나오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장소는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인데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이제 이 불어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1954년에 설치가 돼 있고 위치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 근교에 위치하는데 여기 사진이죠. 여기 활주로 보이시죠? 도로 이게 비행장의 활주로입니다. 이게 제네바 공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레만호고 이쪽에 이제 제네바 시내가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세른이라는 연구소예요. 삼각형 형태로 생긴 연구 단지가 있습니다. 요 연구소 여기를 지나는 게 이제 그 스위스하고 프랑스의 국경이 지납니다. 그래서 국경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스위스와 프랑스에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맨 바깥에 있는 큰 게 메인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를 통해서 요 지하에 가면 그러니까 100m 정도인가? 여기 나오나요? 깊이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지하에 이렇게 그 터널을 뚫고 이 터널에서 이제 그 양성자들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해서 요 몇 군데 여기 검출기 있는 데서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CMS라는 검출기고 이쪽 반대가 아틀라스라는 검출기, 앨리스, LHCb 이렇게 네 개의 큰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둘레가 이제 27km 걸로 되어 있고 요 사진은 이제 그 이 세른 연구소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안에 그 터널에 가면 이런 게 27km가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보이는데 뭐 여기 있는 하얀 걸로 막혀 있는 요 두 개가 메인 파이프라인이죠. 여기로 이제 양성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틀라스라는 검출기 이제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 높이가 30m짜리입니다. 거대하죠. 여기 보면 사람 뭐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 비용만 이제 이 정도, 90억 불은 10조인가요? 되고 이거를 하려면 가속하고 꺾기에서 굉장히 큰 자석이 필요해서 이 96톤의 액체 헬륨으로 이제 이 영하 271도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비 무지하게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그 여기에 이제 그 빔을 만들어서 그 이제 1000억 개의 있는 양성자가 있는 대략 2800개의 이제 그 이 덩어리, 그러니까 이 빔 덩어리들을 봐서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죠. 그럼 대충 1초당 6억 번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데이터가 쏟아질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거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1년 그 건설비만 10조였고 저게 1년 유지비도 한 2조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각 나라에서 내줘서 하고 있는 거죠. 그 그걸 이제 왜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약간의 부산물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인터넷 하는 데 쓰는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거죠.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무슨 컴퓨터 연구소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저 세른이라는 저 입자 물리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이분이 처음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연구자들끼리 이 서로 정보를 이제 좀 교환해 보고 싶은데 일일이 만나기도 힘들고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도 힘드니까 아예 한 군데 모아놓고 인터넷 그 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받아갈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결국 이제 나중에 퍼지고 퍼져서 이제 이 월드와이드 웹이 완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에 가끔 가는데 이렇게 갔을 때 그 요방에서 이분이 여기 이제 근무를 하고 지금은 딴 데로 갔다는 것 같은데 그 여기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이제 방이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 이렇게 이런 전시도 해놓고 이제 여기서 사진 찍어온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제 에피소드들도 생기는데 저 LHC에서 블랙홀이 생겨서 지구를 집어삼킬 것이다. 뭐 이런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데도 이런 게 이 매스컴을 한번 타면 또 그걸 진짜로 진지하게 믿고 이
막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이런 궁극적, 물질의 궁극이 무엇인가, 이런 걸 묻다 보면, 이게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거대한 가속기가 필요하고, 이게 돈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는데, 왜 이런 연구를 하느냐.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참 놀랍죠. 근데 이런 걸 진지하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이 낸 세금, 결국 정부 예산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페르미 연구소라는 것인데, 이 연구소에 가면 거대한 가속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속기를 이제 지을 때, 이게 이제 1969년에 이런 큰 돈을 이제 타와야 되니까 이런 건 의회에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묻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페르미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분이 나가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스토라는 분이 지금 하고 이제 이 돈이 들어가는 이 연구가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의 안전, 그러니까 국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결이 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느냐, 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없다. 그러면서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안전, 뭐 국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되묻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해서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The dignity of man, 그죠? 하고 our love of culture.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뭐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기죠. 그래서 it has nothing to do directly with defending the country.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렇지만 except to make it worth defending. 그렇지만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듯한가요? 예, 여러분들 각자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 물질의 궁극이 무엇인가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궁극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것으로 압축이 돼 있었죠. 커크와 렙손으로 돼 있고, 그것들이 이 게이지 보손이라는 걸 교환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